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비교 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어와 알타이계 언어를 비교해서 어떤 정도의 그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타이계 언어를 쓰는 그 인종은요, 사실 아시아인만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뭐 전형적인 저 몽골로이드계 맨 오른쪽 그림 보이시죠? 저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약간 아라비아 사람들과 좀 혼혈된 것 같은 투르크계, 그 다음에 핀란드라든가 이런 쪽에 백인들까지 해서 광범위하게 알타이계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현재 지구상에는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언어는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어수는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랄 언어다, 알타이계 언어다, 혹은 뭐 우랄 알타이계,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불리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우랄 알타이계 언어는요, 인종적으로 규정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오늘날은, 그리고 이제 딱 어느 한쪽만의 이 시작이 돼서 다른 쪽으로 전파했다 보기에도 좀 이제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퍼졌다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공통점을 중심으로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요, 알타이계 그 언어를 쓰는 민족들의 분포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여러 유라시아 대륙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데요. 보통 그 한국어랑 일본어는요, 어떤 경우에는 우랄 알타이계 언어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좀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한국어와 일본어도 우랄 알타이계 언어로 크게는 봐주는 게 일단은 다수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한국어의 기원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 대표적으로 제가 좀 신동아에서 따온 건데, 이 한국의 언어가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하는 북방, 보통 유라시아의 북방민족이나 기만민족으로부터 기원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외에 남방으로부터 기원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국어가 태국이나 미얀마, 인도, 스리랑카, 뭐 우즈베키스탄, 이란, 이라크 등등을 거쳐서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인도 아리안계랑도 비슷하다는 학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남방계 언어랑 닮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과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우랄 알타이계 어족에 한국어나 일본어가 포함된다는 것과 크게 차이가 있느냐? 제가 여러 가지 그 연구 결과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교차어를 쓰냐 안 쓰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드라비계 언어들도 교차어에 포함이 됩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다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다른 이견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알타이계 언어가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나를 알게 된 건요, 사실 조선이라는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이 조선이라는 거는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 발음이고요. 조선이라는 단어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라시아 대륙에도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얘기하는 유연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목민족의 나라. 근데 이 유연이라는 나라를요, 이렇게 한자로 표기해놓고 발음을 한 걸 보면요,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연연이라고 써놓고 우리는 연연이라고 발음하지만은 그거를 중국식 발음은 루루, 그 다음에 저기 중앙아시아 발음은 저게 주안주안이 되고, 유연은 로란,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면 저게 주잔이 됩니다. 물론 저걸 몽골에서는 조잔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여여, 루루, 주주, 예예, 루이루이, 조우조우, 단단, 탄탄, 이런 식으로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이응, 리을, 지읒이 규칙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무엇을 알게 됐냐면요, 유목민족들도 한자를 썼구나 했어요. 우리가 한자 문화권 하면 보통 한국, 중국, 일본, 뭐 베트남 뭐 이렇게 집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한자를 썼던 사람들은 이거 외에도 북방 유목민족까지 광범위하게 있었다는 것을 이 언어 분포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발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언어들의 공통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로제타 스톤의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 이 키로 인해 가지고 기타 다른 북방 민족의 언어들을 풀어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단어가, 근데 다만 조선이라는 나라, 즉 우리나라 역사에서 얘기하는 조선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그 고조선의 단군 신화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역사를 해서 우리가 한국인의 역사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단군 조선이 유라시아 전체를 지배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단군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선으로서 그 땅을 지배할 수 있는 정치적 정당성을 갖는 그 지배계급의 이름으로서 쓰였던 것이고요. 이러한 전통은
유라시아에 광범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배자를 단군, 뭐 탱그리, 뭐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렀던 것은 그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일었던 일이고요. 이러한 샤머니즘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해서 종교와 정치 지도자, 종교와 정치를 아우르는 지도자가 연방제로 유라시아 초원을 다스렸던 그 시스템과 국가를 조선 혹은 주잔, 유연, 기타 등등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광범위하게 나타난다고 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고조선의 역사도 여기에 포함은 되지만 고조선이 그렇다고 유라시아 역사 전체가 포함된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공통된 문화가 있었죠. 근데 이 규칙은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조선이라는 단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의 여러 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이 규칙이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조지 또는 조셉. 이거 영어식 발음입니다. 이거 저기 러시아에 가면 뭐라 부릅니까? 게오르기라 부릅니다. 지읒이요, 기역으로 발음이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헤라클레스 뭐라 부릅니까? 게라클이라 부릅니다. 그 이제 히읗으로 부르는 현상인데, 그래서 보시면은 지읒, 기역, 이응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면 뭡니까? 주스, 구스, 우즈. 여기서 오스라고 쓰는 게 뭐냐면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할 때 우즈벡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즈라는 벡, 민족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즈라는 족, 그 다음 주스라는 건 카자흐인들이 스스로 부를 때 쓰는 민족 명칭입니다. 구스라는 거는 보통 서양에서는 후사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옛날 때 그 전쟁의 평화라든가 그 18세기 유럽 그 보면은 이 긴 모자 쓰고 이게 짝짝 줄간 거 입고 말 타는 사람들 있죠? 후사르라고 했는데 보통 러시아는 구사르라고도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헝가리의 용병들이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스라 불리건 우즈라 불리건 구스라 불리건 다 북방계 유막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음 규칙은 보시던 바와 같이 지읒, 기응, 이응으로 같은 규칙으로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다시 조선을 볼 때에도 이 리을이 나오는 건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발음 규칙이 적용이 되고 마찬가지로 동서양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답니다. 왜냐? 이거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 입의 구강 구조가 움직임에 따라 발음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언어라는 거를 민족의 경계선을 거놓고 여기까지는 한국어, 여기까지는 일본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각자 봤기 때문에 다르다고 봤던 건데 그 국경을 초월해서 보면요,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키르키즈라는 나라, 크르크즈스탄이라고도 부르지만은 이 키르키즈라는 나라도요, 중국 문헌을 보면요, 지읒 계열의 발음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뭐 지에얼스, 지안쿤, 지에구 이런 식으로 지읒 발음이 나와요. 키르키즈는 기역 발음인데 갑자기 여기서 지읒 발음이 왜 나올까요? 이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에. 저 발음 규칙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해구라고도 불렀죠. 왜? 이응 계열 발음. 즉 해구, 우즈베키스탄 우주, 이응이랑 대응되죠. 그 다음에 여기 지에쿤, 지읒 발음으로 나가죠. 주스 연결되죠. 키르키즈, 기역 발음으로 나가죠. 구스. 발음은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저는 이것을 사투리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던 그 국어 음문 변화의 규칙만에 고착되지 않고 전 유라시아 대륙으로 보면은 이렇게 다른 계통의 발음으로 발음이 규칙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전을 하고 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 규칙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유라시아에 있었던 여러 고대 국가들의 명칭을 살펴보면요, 이런 식으로 공통분모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조선 또는 주신이라고도 부르는 나라는 당연히 구스라는 발음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 제가 저렇게 이야기하냐면 현재 카자흐인들은 스스로를 주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주스라는 명칭은 원래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몽골 초원에서 불렀던 명칭인 조잔에서 주잔이라는 발음이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주스가 됐기 때문이죠. 근데 그 주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주라던가 구스랑 어원적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스랑 조선만 보면 완전히 다른 단어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역사적 배경과 각 민족들의 발음 변화의 규칙을 비교하면요, 이게 다른 것 같지만 같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스, 축치, 주리진은 또 헝가린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구스도 헝가린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조선과 우리가 한국에서 조선이라고 부르는 단어와 관련이 있는 거고, 더 파생돼서 여긴 뭐 숙신, 여진, 주센, 좌즈, 자시, 오선, 공선
타타르, 기타 등등이 쫙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적인 특징은 전반적으로 알타이계 언어를 썼던 기마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비교문학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기마 민족, 알타이계, 그 다음에 고대 샤머니즘을 국가 인용을 했던 나라들, 이런 공통분모도 같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발음이 같으니까 제가 어거지로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 풍습을 공통적으로 비교해도 역시 공통분모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분포를 지도로 그리면은 저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도 유라시아에 있었던 어떤 거대한 국가가 있었다는 걸 얘기했었죠. 벨라카야 타타리아라고 러시아 사람들은 부르고, 우리는 그걸 황국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구르 사람들은 위구르 제국을 불렀건, 뭐라고 불렀던 간에 고대의 그런 유라시아의 어떤 거대한 다민족 공동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비교문학적 관점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 이게 있었구나 라는 걸. 여기는 제가 시대 구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조선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BC, 즉 기원전 108년에 망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초원을 공유하고 다민족이 연방국가로서 초원에 살면서 국가를 만들면요, 다 조선이라 불렀어요. 물론 주잔, 조잔, 기타 등등 여러 다른 방언의 형태로 불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끊임없이 지속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지금도 여전히 3주스, 3조선으로 나누고, 공식 명칭은 카자흐스탄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주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3주스의 공통 수도는 우리가 조선의 수도가 삼원의 수도가 아사달이었듯이 아스타나 해서 아직도 그 전통은 사라지지 않고 21세기에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국 12연방, 그 한단곡에 나오는 이런 기록에 대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바로 언어적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카자흐스탄의 역사 교과서 마찬가지죠. 카자흐스탄의 자기 민족들의 최초 발원지를 알타이산으로 보면서 동서남북으로 갈라졌다고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쫙 여러 가지 지도를 그리는데 12황국의 우리가 생각했던 지도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러시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러한 그림은 역시 알타이계 언어의 분포와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 수 있는 거는 고대에 막 12,000년 전이라고 하니까 12,000년 전에 아마도 그 알타이계 언어를 썼던 우리 그 북방민족들이, 그러니까 물론 북방민족의 언어가 그렇다고 해서 뭐 다 한국어처럼 하나의 언어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당시에도 언어의 분화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알타이계 여러 언어를 썼던 이 민족들이 초원을 공유하고 연방제 국가를 건설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근거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카자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카자흐스탄에서 카스피해, 우크라이나 쪽에 있었던 카자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것도 알타이계 민족이 세웠던 나라예요. 근데 카자르라는 나라는 하자르라도 부릅니다. 물론 러시아에서는 하자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언어는 어디서 왔느냐? 여기 아사르라고 써있죠? 아사르가 뭐냐면요, 스키타이입니다. 스키타이를 다른 명칭으로 뭐라 부르느냐? 카자흐 사람들이 바로 사기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인도 북부에서는 사카.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색족입니다. 파미르에 살았다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부르는 이 고대 이 유라시아의 어떤 초원을 강력한 국가를 세우고 있던 이 대국의 연방 국가의 민족들은요, 전반적으로는요 스키타이계 그 민족입니다. 이 스키타이 민족의 언어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게 알타이계 언어냐, 인도 유럽의 언어냐, 여러 지금 학자들의 논쟁이 있는데 제가 연구한 결과 결론은 둘 다 맞습니다가 됐습니다. 왜냐? 고대 샤먼 사회는요 민족 국가가 아니었어요. 민족 국가가 아니라 연방 국가였고 종교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 그러니까 장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력을 가진 이 두 집단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지도자를 양산해서 정치와 종교를 아우르는, 양쪽을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지배자를 양산시켰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은요 다른 민족이었어요. 흑에는 알타이계와 인도 유럽어계가 있었고 이들이 서로 정략결해서 동서를 아우르다 보니까 인종적으로도 혼혈아가 태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알타이계어 그리고 러시아계 언어에서도 러시아계 언어에서 알타이계 어계가, 알타이계 언어에서 인도 유럽어 언어가 막 짬뽕으로 나타납니다. 왜냐? 그 당시에도 이미 국제 결혼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해서 만들어진 민족이 스키프,
우리가 얘기하는 사카족이기 때문에 이 사카족의 언어에는 두 가지 요소가 동일하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다시피 카자르라는 게 히읗으로 변합니다. 하자르. 그리고 히읗 발음은 다시 이응화됩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수염이라는 단어입니다. 카자거로는 수염을 사칼이라 불러요. 사칼. 근데 몽골어에 가면요. 키읔이 히읗으로 변합니다. 마치 카자르가 하자르로 변하듯이. 그래서 사칼이 아니라 사흘이라 불러요. 그런데 이 사흘이라는 수염이라는 이름이 한 번 들어오면요. 흘이라는 발음이 어려우니까 수염하고 부드러워집니다. 흐 이런 식으로 점점 발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카자흐스탄에는 이 키읔이 카자르가 아닙니다. 카자르예요. 여러분들 소주 마실 때 하죠? 그 카 발음이다. 그러니까 굳이 한글로 묘사한다고 하면 쌍키역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쌍키역. 그리고 여기도 사흘이라 썼는데 이 사흘이 우리 한국말의 히읗은 아니에요. 그것도 쌍히읗으로 보시면 됩니다. 흘, 세게 발음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카자흐이나 몽골에서 쌍키역 또는 쌍히읗 발음이 강하게 발음된 이유는 뭐냐면요. 건조해서예요. 내륙 국가는 건조하기 때문에 목이 마르니까 발음이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은 문명도 발달하고 에어컨도 있고 히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없지만 고대의 자연적인 상태에서 초원을 살 때는 물이 귀한 지역은 아무래도 목이 마르다 보니까 발음이 세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는 아무래도 해안가 주변에 살다 보니까 발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이런 현상은 한국어만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같은 투르크계 언어인 터키 언어에서도 나타나요. 뭐 카자흐스탄, 뭐 카자흐스탄 막 이렇게 세게 발음하는데 터키 애들은 발음이 막 이응자 발음으로 돼요. 막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왜냐? 해안가에 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음이 문화적 영향도 받고 지형적 영향도 받고 기후적 영향도 받고 여러 요소에서 점차 변하지만 근본적으로 가면은 하나의 뿌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송골매라고 하죠. 이 송골매는 아마 몽골 단어 송홀에서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송골이라는 단어는 외래어고 한국어에는 매였겠죠. 그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송골매라고 부르죠. 그런 예는 굉장히 많죠. 우리가 깡통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깡통은 원래 영어의 can 하고 한국말의 통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캔톤이 지금은 깡통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한국어, 몽골에도 그렇고 카자흐에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외래어와 합성을 해서 만드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둘은 같은 단어인데 그냥 합치는 거예요. 왜냐? 여러 민족들이 초원에서 함께 살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민족한테 통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도 알고 있는 깡, 그러니까 캔톤 하면 이 사람은 앞에 단어를 듣고 알아들고 나는 통이라는 단어를 듣고 알아듣고 하면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민족 국가가 여러 지역에 함께 살다 보니까 이러한 단어가 창조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송골이라고 부르는데 몽골은 역시 히읗화 현상이 굉장히 강해서 송골이 아니라 송홀 이런 식으로 발음해요. 그리고 이게 카자흐스탄에 가면 거기는 키읔화 현상이 강하니까 숭까르라 부릅니다. 그래서 숭까르, 송홀, 송골은 다 하나의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음이 규칙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신화에 보면 태백산에다가 뭐 신단수를 만들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태백산이라는 지명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태백이라는 단어는요, 산의 이름이 아니라 태백이라는 이름 자체가 산인 것 같습니다. 왜냐? 태백이라는 이름은요, 다른 몽골이나 투르크, 그 다음에 인디안 언어를 보면요, 이게 산이라는 의미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터키어에서는 테페라고 합니다. 테페가 어떤 구름, 언덕을 테페라 불러요. 그리고 카자흐에서는 그걸 퇴베라 부릅니다. 그리고 몽골어에서는 이게 비읍이 순경음 비읍 발음이었기 때문에 타바 이렇게 한다고 타와 이래요. 그래서 그게 언덕을 뜻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태백이라 발음하고 그 다음에 저기 잉카 문명 가면 그게 테펙, 남미에서는 투팍 이런 식으로 불렸어요. 다 산입니다. 따라서 태백산이라는 것도 산이라는 소리예요. 결국 우리가 다시 번역하면은. 그래서 이 단어가 거기서 유래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분포는 알타이계, 유라시아 대륙을 넘어서 아메리카 대륙까지 광범위하게 산이라는 단어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순경음 비읍이라고 얘기했죠. 왜 그러면요. 이건 제가 좀 이따 훈민정음으로 보여드릴 텐데
지금의 한국 발음보다 중세 조선의 한국 발음이 더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네 개 발음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뭐 아레아라든가 사이시옷이라든가 순경음 비읍이라든가 지금은 안 쓰지만 옛날엔 썼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는 그거보다 더 복잡한 발음 체계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순경음 비읍만 예를 들면 우리는 아빠라고 부르죠. 이 아빠라는 단어가 몽골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몽골에서 아바라는 발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빠라고 하지 않고 아와라고 하죠. 왜? 이 비읍이 우리가 얘기하는 비, 그냥 바바 하는 브 발음이 아니라 순경음 비읍 계열의 발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이후에 순경음 계열의 발음은 비읍 또는 이응화로 갈라져 버리죠. 나중에 후기에 가면 덥다가 우리가 더워 그러지만은 경상도 가면 더워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순경음 비읍 발음이 지금의 비읍 발음이나 이응 발음으로 분화가 됐듯이 우리나라는 비읍 계열로, 몽골은 이응화 계열로 변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이 당시의 고대 발음은 순경음 비읍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규칙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한글은 가장 최근에 세종대왕이 여러 민족의 언어를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그 비교 우문학을 연구할 때는요, 영어 알파벳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요, 한글로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왜 그러냐? 한글은 비슷한 발음은 형태도 비슷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개의 음을 시작을 하죠. 오행의 원리를 따라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죠. 이거를 5개의 자음을 기본으로 한 다음에 여기서 발음이 강해질 때마다 횟수를 하나씩 첨가하면서 발음이 강해지는 거죠. 가, 까, 카, 느, 드, 뜨, 트, 르 이런 식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발음해 보시면요. 같은 모양으로 입이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발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앞쪽에서 제가 보였던 지읒, 이응, 리을 뭐 이렇게 변하는 원리 있었죠. 요거를 함께 알고 있으면요. 여러 민족의 언어가 뿌리가 같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 외에 지금 없는 언어가 바로 여기 보던 정체불명의 단어입니다. 저걸 쓸 수가 없어서 제가 편의상 저렇게 썼어요. 기역, 이역, 니은, 이역 이런 식으로. 여러 복잡한 자음이 결합이 돼서 발음을 했던 단어들이 있어요. 이게 몽골의 그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티베트의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훈민정음에 나오는 정체불명의 이상한 글자들이에요. 저걸 뭐라고 발음했을까요? 비읍, 디귿, 비읍, 시옷 막 이런 막 단어들이 막 써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저걸 공부를 안 하니까 이제 못 읽죠. 하지만 훈민정음 창제기에는 저 단어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발음에 맞춰 만들었으니까 발음을 했겠죠. 물론 오늘날 우리는 못하지만은. 그래서 이미 저러한 단어의 흔적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 우리 고대의 언어는 더 복잡한 발음 체계를 가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몽골에서 나오는 이러한 아와 아부 이런 것들이 왜 저렇게 분화가 될 수 있었나. 이거를 굳이 그 훈민정음 방식으로 쓴다면은 아마 아빠 할 때 빠는 비읍, 이응으로 쓰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빠로 읽으면 될 겁니다.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키타이를 이제 얘기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스키타이는 결국 아사르, 카자르, 하자르라는 이름을 변했다고 했죠. 다 스키타이의 민족을 뜻한다고. 그 유목 민족들은 알타이 산으로부터 갈라져 나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알타이 산이 어딜까예요? 탱그리 신화를 보면은 그 민족의 발원지는 파미르고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화를 보면요, 알타이 산, 즉 바이카르 호수 왼쪽에 있는 저 산맥으로부터 갈라져 나갔다고 해요. 근데 공교롭게도요, 파미르와 알타이에는요, 다 알타이라는 산의 이름이 존재합니다. 중국 문헌으로 보면요, 저기 우리가 얘기하는 알타이 산을 하얼진샨이라 발음해요. 그런데 그 밑에 파미르에 아얼진샨이 있어요. 아얼진샨은 저건 중국 발음이고 저거 신장 위구르 발음으로 알툰산입니다. 알툰은 뭐냐? 황금을 뜻하거든요. 카자고라 알튼, 몽골의 알탄, 뭐 기타 등등. 그래서 황금산이란 소리예요. 따라서 이 지명이 두 지역,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딴 데도 또 존재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제가 추정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탱그리 신화에서 얘기하는 발원지가 파미르, 그리고 역사 기록에서 나오는 발원지가 지금 바이카르 호수 왼쪽의 알타이산, 이 두 개가 따로 나오지만은 두 개가 같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민족이 이동했기 때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파미르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신성시 여겼던 알툰산, 이 산을 민족이 북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의 알타이 산 지역에 살면서 자기 고향의 산의 지명을
가져온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영국의 요크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뭘 만듭니까? 뉴욕 아닙니까? 프랑스의 오르레앙 사람이 미국에 가서 뭘 만듭니까? 뉴올리안즈 아닙니까? 예. 이렇게 민족이 이동을 하면요, 자기가 살던 지역의 지명을 가져온 경우는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따라서 알타이사라는 지명이 이렇게 여러 군데 나타나는 것은 바로 민족의 이동 경로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타이산의 지명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금산이 바로 알타이산의 화석화된 잔재가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금산이라 발음하지만 그 당시엔 금산이라 안 불렀겠죠. 뭐 알지산이라 불렀을 수도 있고 알툰산이라도 불렀었겠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냥 음독체계로 통일을 하면서 금산이라고 했죠. 원래 대전도 원래 대전 발음 아니었다고 그러죠. 한밭이라고 했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도 한자 음독체계의 통일하는 과정 속에서 한밭이라는 발음이 사라지고 대전하고 변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한반도까지 이 알타이산의 지명은 쫙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또 알게 해줄 수 있냐면요, 일본에 가면은 우리 이미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 천황가라던가 엘리트 귀족들은요 도레인들입니다. 한반도에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이제 그 역사적 연계성을 이야기할 때 한국인과 연계성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제 시대 때 우리가 식민지를 당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한일 간의 나쁜 감정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로부터 넘어온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굉장히 그 수치감을 느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빙빙 돌리거나 수수께끼로 만드는 경우가 많죠. 일본의 그 대표적인 그 귀족 가문 중에 하나의 하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타치는 한반도에서 넘어갔어요. 일본인들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국인이다 얘기해요. 조선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다. 근데 그게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단일 민족적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하타시가 한국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 그 고대 한국의 사회라는 거는 지금의 카자흐스탄처럼 여러 민족이 섞여 살면서 국제 결혼을 하고 막 혼혈화된 사회가 존재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들을, 즉 스스로를 조선인 또는 사만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틀리진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 하타시가 일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실크로드를 따고 일본 열도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실크로드를 따고. 일본 천황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는 말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게 넘어왔으니까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다만 일본의 경우는 한국을 제외하고 그냥 점프를 하려고 한 것뿐이죠. 하지만 일맥상통하게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타시는 누굴까예요? 하타시는. 제가 추정적으로 볼 건데 이 하타시는요, 김씨랑 매우 관계가 깊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일본 책도 보이시죠? 여기 왼쪽부터 하면 실크로드 도레인이 건설한 일본. 가운데는 하타시와 신라왕 전설. 왜 신라왕이라고 했을까요? 신라왕의 성씨가 뭡니까? 물론 박석김 세 개가 있지만 여기선 김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유태인과 연관성. 이거 되게 중요하지만 이번엔 생략할게요. 이런 식으로 실크로드를 따라서 일본의 하타 가문이 왔다는 것들은 이미 일본에서도 공식화되어 있고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끔씩 조금 양심적인 일본 그 학자들은 신라와의 연관성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김씨랑 관계가 깊어요. 그러면 하타시는 김씨일까요? 먼저 이걸 보면요, 이 신라 사람들은요, 여기서도 보듯이 우리도 이미 흉노랑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감소성에 가면 김씨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크로드 따고 들어온 거예요. 하타시들도 우리가 실크로드 따라서 한반도 일본 열도로 갈 때 같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보시다시피 보십시오. 이 비석의 양식이 신라, 위구르, 그 다음 투르크, 그 다음 오그즈汗국이라고 있습니다. 그 카자흐스탄의 헝가리 민족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도 하지만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중국 당나라 때 네스토리우스 기독교, 즉 경교라고 불렸죠. 그 사람들, 물론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같은 양식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비석 양식이 같죠?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투르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고구려와 백제는 이러한 양식을 가져가지 않았지만은 신라와 가야는 이쪽 계통을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삼국의 그 민족이
물론 삼국의 민족이 막 짬뽕으로 섞여 있지만 지배 계급이 어느 쪽 계통에 더 가깝나를 보면은 신라가에는 투르크계, 그다음 고구려 백제 일본은 몽골계 쪽이 아닌가 전 추정합니다. 왜냐 그 왕들의 이름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질문 나중에 끝나고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핫핫이라고 할 때 제가 다시 한자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핫핫이라고 보이죠? 저 한자. 이렇게 진시황의 진나라와도 연계시켜서 일본 사람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저렇게 설명할까요? 근데 진시황은 우리가 보면은 진안이 진나라에서 왔다는 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동의전에 보면은 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핫핫이도 함께.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뭐냐? 여기 보이시는 하얼 타이산의 타이산 글자 보이십니까? 일본 발음 뭡니까? 핫핫이 아니니까. 요 밑에 알타이산을 할 때는 아얼진산은 세 금자를 썼죠? 이걸 갖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고대는요, 진씨랑 김씨는 금이었던 거예요. 같은 단어였던 겁니다. 물론 지금은 단어가 분화돼서 각자 따로 쓰이지만은 고대에는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도 원래 중국인 아니지 않습니까? 여진족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동의전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진안은 진나라에서 왔다. 핫핫이는 진시황 진나라에서 그 불로초를 찾으러 온 사람들의 후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서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뭐 일본인, 뭐 중국 사람은 그러니까 일본으로 간 사람들은 중국인, 막 이런 식으로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그걸 해석하려 하지만 그런 민족주의적 시각이 아닌 그냥 유라시아적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키타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스키타인이다예요. 그래야 해석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핫핫이는 곧 김씨와 혈연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바로 중국의 지명, 그 다음에 중국어로부터 한반도, 일본으로 연결되는 아까 그 문무왕의 비석, 일본 서기의 기록,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은 그런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대 국가와 여러 민족들의 발음을 비교 분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그 고대에 있었다는 12황국의 명칭이요. 재현이 됩니다. 우리가 뭐 얘기할 때 비리국, 양훈국, 뭐 구모해국, 구차국, 뭐 기타 등등 쫙 12개 국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명칭이요. 오늘날도 존재해요. 물론 위치는 거기가 그렇다고 고대 황국이 그날했다라고는 단정을 못 짓습니다. 왜냐? 유목민족은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규정은 못 내리지만 어쨌든 그 유라시아 초원에서 유목생활하면서 돌았던 그 12부족의 명칭은 고대 12왕국의 명칭에서부터 오늘날 21세기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리국은 그대로 비리예요. 또는 후르라고도 부르고. 중국 명칭에도 나옵니다. 중국 문화에서. 양호는요, 유연입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는 저기 헝가리의 민족이 되는 아바르랑 연결되죠. 왜냐? 유연족이 헝가리에서는 아바르라 불렸으니까. 그리고 구모액. 구모는 키막 또는 쿠믹으로 우리가 음을 추측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다라고 하잖아요. 저 구차입니다. 급착족이에요. 급착족. 그 다음에 우르는 우르 그대로예요. 위구르족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객현한국, 객현. 키르기스탄의 옛날 명칭이 개쿤입니다. 개쿤, 객현. 같은 단어예요. 키역이 히읗으로 변한 건 아까 얘기했죠? 카자르, 하자르, 징기스칸, 징기스한. 키역이 히읗 발음이에요. 그래서 객현은 개쿤 같은 국가예요. 그리고 메구려는 모쿠리죠, 모쿠리. 모쿠리가 뭡니까? 고구려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뭐 그다음 사나바, 사라무트, 선비, 샴비, 수미리, 슈메르, 일한국. 일한국은요, 저 몽골어입니다. 일이 뭐냐면요, 몽골어로 크다예요. 이흐 몽골 하면 대몽골이라는 소리거든요. 일한국이라는 건 이한국이에요. 대한국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구모에서 키마 쿠믹 추정되는. 그래서 12개의 부족 명칭이요.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는 한국어를 초월해서 모든 알타이기 언어에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대 북방민족 사회는 다민족 국가로서 다민족 연방 공동체였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명칭도 이렇게 알타이기 언어가 다 복합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고 이 카자흐스탄에는 강르란 부족이 있습니다. 이 강르란 부족은 우리 한민족하고 매우 혈연 관계가 깊다고 저는 추정을 해요.
그런데 이 캉르라는 부족은 켄케레라 불려요. 카자흐스탄에서는. 그리고 이게 몽골에서는 홍케레라 불리는데 이게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한결레입니다. 결레라는 명칭, 카자흐스탄의 케레이족은 마찬가지로 한국하고 혈연 관계가 매우 깊은데 케레이는요 한국의 결레입니다. 결레족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카자흐스탄 족보 예문은 케레이족은 하카스족의 언어로 케리에, 즉 까마귀를 상징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라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몽골에서도 까마귀는 헤레라고 부릅니다. 중세 몽골어는 케레. 고구려의 고려도 케레에서 파생한 단어거든요. 나중에 표가 나올 텐데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까마귀가 상징물로 많이 나오죠. 왜냐? 까마귀 부족이니까. 우리가 까마귀 부족하면 새까만 새니까 굉장히 이상하고 나쁜 것 같이 생각되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까마귀는요 고대 그 샤머니즘 사회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천사, 즉 메신저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종교 계급을 담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샤먼 계급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자가 까마귀다 보니까 까마귀의 이미지를 자기 부족 명칭으로 쓴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려, 계림, 구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불렸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개 복잡하게 쓴 계림, 구림, 고려 이런 한자 단어가 결국은 원래 몽골이나 그 다음에 부리아트족의 언어였던 케레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까마귀, 샤먼 부족이라는 소리죠. 그런데 캉르도 보면 이렇게 부족 명칭이 캉르도 있지만 칸지라고도 불리다. 저 칸지는 저 한자예요. 칸지는 뭐냐면요. 몽골에서는 한지라 불립니다. 저게 뭐예요? 중국 발음은 한주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한족입니다. 중국 사람 한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한민족의 한민족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한지라는 단어는 한자인데 이렇게 몽골어나 카자흐에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 고대 얘네들이 썼거든요. 물론 지금은 안 씁니다. 왜 안 쓰게 됐느냐? 원래 한자는 샤먼들이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늘과 샤먼이 어떤 백성들의 소원 또는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나의 소원을 뭐 뼈라든가 이런 데 적어갖고 불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내고 편지를 이렇게 해서 신에게 자기의 소원을 빌고 그 메시지를 받고 하는 용도로 쓰였던 문자가 처음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샤머니즘 시대 때에는 그래서 비북방 민족들도 다 썼었어요. 한자를. 하지만 오늘날 몽골이나 투르크 이런 위구르계 사람들이 한자를 쓰지 않는 이유는요. 이들의 생활 거주지가 초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문자를 어디다 씁니까? 보통 점토판에도 쓰고 돌에도 쓰고 종이다도 쓰지 않습니까? 종이는 맨 후기죠. 옛날 때는 그 돌에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암각하라 그래서 상형 문자도 막 쓰고 했는데 이게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써야 될 단어가 늘어나고 표현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한두 개 상형 문자로 표현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형, 음차, 표의, 형성 여러 형태로 또 한자가 분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돌에다 그걸 일일이 조각하는 게 너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유목민족은 카자흐로 탐가 또는 몽골 사람이 얘기하는 타묵 해가지고 간단한 표 문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쓰는 번거로움을 줄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유목민족들이 한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북방민족만 나타난 게 아니라 오늘날 현대 한국인한테도 나타납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 젊은 세대 중에 한자 쓸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요즘 너무 한자를 모르니까 한자 능력 시험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왜요? 한자를 모르니까. 옛날 땐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글이 생기면서 모든 걸 한글로 표현하니까 어때요? 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쓰게 되는 거예요. 한자가 불편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쓸 줄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학교, 정책, 이런 거 국민 이런 얘기할 때는 한자 단어 아닙니까? 하지만 쓸 줄은 모르죠. 이런 식으로 북방민족도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지, 칸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귀가 바로 중국 발음으로는 주, 민족 족자입니다. 근데 밑에 보면 여기 보면 한기, 한고 이렇게 써 있죠? 한국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발음이 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한자는 한국, 중국, 일본만 썼다는 고정관념을 가지면 이게 안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한자가 어떻게 발생을 했고 어떻게 쓰였나를 알게 되면 북방민족까지 썼다는 걸 널리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발음 변화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발음으로 여기 보면 칸그라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 스는 뭐냐면요. 복수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써 있습니까? 위에 칸그라라고 써 있고 밑에 칸그라스라고 써 있죠. 왜 같은 민족의 명칭을 스가 하나는 있고 스가 하나는 없을까요? 이건 복수형이라 그래요.
우리 영어에서도 보면은 그 민족 명칭을 만들 때는 복수형 씁니다. 우리가 켈트족이라고 하지만 영어는 켈츠라 그래요. CELTS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스키 타일 얘기할 때도 스키 타이러가 안 하죠. 걔는 스키시안스에서 S를 붙여줘요. 인도 유럽어계에서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자르라 하지만 카자르라 부르지 않아요. 하자리에서 리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어요. 그래야만 민족 명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스. 저 스는 중세에는 들로 변합니다. 그게 한국말의 들이에요. 사람들, 동물들, 그 들이란 단어는 지금 오늘날 몽골에서는 트라고 발음되고 그 이제는 스라고 발음됐어요. 여기서도 보면 인도 유럽어계와 이 복수형 단어가 연결됐던 게 보이시죠? 일부는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칸그라라고도 쓰지만 칸그라스라고도 쓰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보면 케레이족이 있는데 케레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케레이트라고도 써요. 왜? 하나는 복수형, 하나는 단수형이니까. 그랬고 여기 켄케레스 이거를 카자흐스탄에서는 칸글이란 부족을 켄케레스라고도 부르지만은 몽골에서는 혼헤레 그리고 이게 한국말에 항게레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그래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갈까마귀예요. 까마귀 중에 제일 큰 까마귀가 홍케레입니다. 항게레족 하면 뭐예요? 갈까마귀족. 결해족 하면 뭡니까? 까마귀족이에요. 그랬고 당군이라는 명칭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당군 하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한자 단어 오늘날 이제 좀 유교화된 한자 단어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당군하면 당군은 곧 한국 이렇게만 연상을 하지만 사실 한자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라시아의 북방민족이 광범위하게 이용했었고 샤머니즘의 정치와 종교를 아우른 지도자가 탱그리라는 걸 알았다면은 이거는 금방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옛날 때 이세민이가 그 돌골제국을 정복했을 때 청가한의 칭호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청가한을 진짜 청가한이라 읽었을까요? 아니죠. 청가한이 아니라 그 가한이라는 거는 원래 그 북방민족들이 얘기할 때 황제, 그 최고의 지배자를 카칸이라 불렀어요. 그 가한은 바로 카칸의 음차문자입니다. 그건 천은 뭐였을까요? 탱글입니다. 천가한이라 부른 게 아니라 탱글이 카칸이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샤머니즘 국가가 사라지고 불교를 국교화했던 시대에도 이 왕을 탱글이 또는 당군이라 불렀던 그 전통은 상당히 오랜 기간 남아 있었어요. 그랬고 우리가 당군이라 부른 거를 몽골 중앙아시아에서는 탱리라 불렀고 또 이제 몽골 또 탕리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쓰니까 탕리라 쓴 거예요. 투르크 발음은 탱리라 읽었고 투르크에서도 뭐 탕리, 티베트의 탕라, 샴발라, 추바시의 투라, 중국에서 그냥 티엔즈 그리고 티엔리라는 게 있습니다. 티엔리 스샹 그러면은 천리 사상이에요. 천리가 뭐에서 나온 겁니까? 탱리에서 나온다고 하죠. 음차문자예요. 그리고 뭐 탱그리, 탱그르, 탱오리, 슈메르에서는 딩그르라 불렀습니다. 저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여러 개의 파생 단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느 게 첫 번째 단어였느냐? 그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단어들이 다 같은 어떤 조상의 단어로부터 내려왔고 그 개념과 쓰임새는 같았다는 건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한민족의 언어도 당연히 알타이 교주에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바로 투르크 탐가 문자로 쓴 탱리라는 글자입니다. 탱글이란 소리예요. 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은 도대체 무엇에서 썼을까요? 티그리스, 탱그리스입니다. 스는 뭡니까? 복수형이라 그랬죠? 저기 탱그리족이 살았던 땅이에요. 뭐 한국말로 굳이 얘기한다면 당군족인 거고 그걸 이제 저쪽 메소포타미아로 하면 티그리스, 탱그리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근데 요 티그리스 강은 우리가 영어로 부를 때의 명칭이고요. 저걸 카자흐에서 뭐라 부르냐? 딩그르 웨지엔이라 부릅니다. 웨지엔이라는 게 강이에요. 딩그르는 티그리에 해당해요. 근데 수메르의 신의 이름이 뭡니까? 딩그르 아닙니까? 딩그르. 그렇죠?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런 창조적 그런 개념의 신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기술자 집단입니다. 우리 그 당군 신화에 보면 한웅이 올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고 오죠. 풍배구사서부터 기술자 집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문명을 전파한 사람들인데 이게 워낙 뛰어난 문명을 갖고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신격화가 된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신토 아닙니까? 일본 신사에 있는 신들은 신 아니죠? 다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 나서 신격화가 됐죠. 왜? 문물을 갖다 줬으니까.
여기에 제가 팅그리, 즉 탱그리족이라고 했지만 저 사람들이 신은 아니에요. 수메르 기록에도 뭐라고 나오냐? 자신들이 원시적인 생활을 할 때에 동방으로부터 온 딩그르, 즉 이 탱그리들이 문명을 전파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기 때문에 티그리스라는 지명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렇게 지금도 몽골이나 카자흐스탄에 뭐 케레이트, 브리아트, 이누이트, 탕구트, 메르키트 이게 트트트 붙는데 이 트가 바로 한국어의 들. 그래서 복수형으로 쓰인 겁니다. 이 들이 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카 왕국, 저기 페르시아 제국의 벽화에 보면 이런 벽화가 있어요. 그리고 저걸 뭐라 부르냐? 사카 티그라 하우다라 부릅니다. 저게 무슨 말일까요? 사카까지는 알겠어요. 아, 사카는 카작들이 얘기하는 파미리에 살았다는 삭족이야. 그건 알아요. 그리고 저것이 영어에서는 스키타이라 불리는 거고 러시아에서는 스키프라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저것을 물론 사카라 불렀죠. 그리고 이게 한 단국에 나오는 색족이거든요. 아,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티그라 하우다는 무엇일까요? 현재 서양 학자들은 저걸 뭐라고 해석했냐면 꽃갈모자라고 했어요. 뭐 맞아요. 꽃갈모자 썼으니까. 근데 그냥 꽃갈모자를 티그라 하우다라 불렀을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카자흐가 있습니다. 삭 탱그리 오르타예요. 티그라, 탱그리, 하우다, 오르타. 이게 무슨 말이냐? 사카 단군 왕조라는 소리입니다. 티그라는 건 탱그리라는 소리거든요. 오르타는 뭐예요? 왕국이라는 소리예요. 몽골어로는 오르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이 단어가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꽃갈모자라고 단순하게 했지만 이게 투르크어로 하면 금방 풀리는 거예요. 이거 사카 단군 왕조네. 해석이 되는 거예요.